You said. 잔소리쟁이 이정희 씨, 이제 푹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도착하니까 설렁탕 끓여 놓지 말고요. 영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정희 그녀는 25년 전 헤어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영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들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목을 좌우로 돌려 뻐근함을 풀었습니다. 여흘간의 미국. 출장은 그녀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더했고 그 무게는 깊은 한숨이 되어 새어나왔습니다. 탑승 후 자리에 앉아 비행기 문 닫히기 전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와 함께 작은 설렁탕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공항 불빛을 바라보며 입술 한쪽을 씹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엄마 나야 미국 일정 잘 마무리됐어.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했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남자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익숙한 대화 패턴으로 돌아가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잔소리쟁이 이정혜 씨, 이제 푹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도착하니까 설렁탕 끓여 놓지 말고. 영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 물이 출렁했습니다.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옆자리의 젊은 여성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선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코등이 살짝 높고 눈꼬리가 엮여 올라간 모습은 2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어린 딸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과거의 파도에 영호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는 공기가 부족한 듯 입술을 살짝 벌렸습니다. 소연은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몇 번 밀어 올리더니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드리워졌습니다. 업무 이메일에는 내일 오전에 확인해야 할 선적 서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미간을 좁히며 메시지를 꼼꼼히 읽었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김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은 서둘러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었고 와이파이가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며 둘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후 영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하시나 봐요. 소연은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자신의 통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설렁탕. 집이요. 손님이 많아 늘 피곤하시죠? 어릴 때부터 엄마 혼자 키우셔서. 소연이 말끝을 흐리자 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멀어진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설렁탕 냄새가 가득한 작은 주방 아내가 끓여주던 그 국물의 맛. 그리고 어린 딸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호호 불던 모습까지 영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설렁탕 내가 꿈꾸던 따뜻한 집밥 같았지. 그런데 나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공기를 풀기 위해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해외 바이어 상대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제품이 좋으니 버티죠. 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콧잔등이 살짝 주름는 모습은 어린 시절 소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영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고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끄신다니. 소연은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희미한 그림자가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세월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부재가 남긴 공백을 느끼며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체의 떨림이 좌석을 통해 전해졌고 영호의 가슴도 같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속도가 붙으면서 기체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는 마치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만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미국으로 떠나기 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꺼내려다가 소연의 시선을 느끼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을 뚫고 상승하는 동안 영호의 의식은 25년 전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퍼즐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다시 3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의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젊은 영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있는 2살배기 소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고 소연의 작은 손에는 비행기 모양 풍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설레는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미국 가면 뭐부터 할까? 첫 주말엔 꼭 디즈니랜드 데려가자. 정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은 그저 아빠의 말에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영호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꿈은 지금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낯선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영어가 더듬더듬 영어로 말했습니다. 위고 히어 디스 애드레스. 기사는 고개를 갸우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영호는 결국 종이에 주소를 크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거리 이름을 한국식으로 발음했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영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도시의 풍경은 더 이상 설레지 않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일주일은 숙소를 찾고 정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현실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영호는 거리의 전보대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붙어있는 일자리 전단지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 식당 보조, 청소, 건설 현장 같은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손에 꼭 쥐며 침을 삼켰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런 거래요. 정의의 위로에 영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접시를 깨뜨려 사장에게 호대의 꾸중을 들었고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영호는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참으며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찬물에 식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발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악몽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후 3시부터는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고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새벽 1시였고 3-4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희도 비슷한 일정으로 일했고 소연은 한인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부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둘이었지만 이제는 단 몇 마디 나누는 대화마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우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먼저야.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정희는 말없이 지폐를 세어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낼 손금용으로 분류했지만 어느 것 하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아내가 돈을 세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숫자와 계산뿐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영호 부부는 근처 한인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친교 시간에 한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민 컨설턴트라고 소개했고 영부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돈만 내면 사업비자로 바꿔드려요. 올해 합법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영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비자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반속의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남자는 종이에 숫자를 적었고 영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둔 거의 모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돈은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와 상의했고 결국 그들은 그 돈을 브로커에게 건네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걸려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영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곧 나온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결국 그들의 관광비자가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영호는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불안이 커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던 한국인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웅과 적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낮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필요한 일은 모두 밤에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4살이 된 소연은 이제 영어를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혼자 타고 있는 모습이 영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 미국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와서 네임임. 소연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민국 단속반이 그들의 아파트 단지를 급습했고 정희와 소연은 체포되었습니다. 영호는 일터에 있어서 간발의 차이로 피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정희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소연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만 여기 남겠어? 너희는 한국에 돌아가.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뭐라고? 우리만 보내겠다고? 영호는 주먹을 꽉 쥐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지금 돌아가면 우린 모든 걸 잃어?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낼게. 우리 소연이 위해서라도. 공항에서의 작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울면서도 고개를 꼿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린 살아. 내가 없어도. 소연은 아빠의 손을 잡았다가 엄마에게 이끌려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놓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영호는 뒤돌아서려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영호는 끝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전등 아래 식탁 위에는 접시 2개와 젓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쓰던 플라스틱 숟가락은 싱크대 위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영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기내식 트레이가 앞에 놓여 있었고 소연은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서둘러 훔치며 영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소연은 그의 눈물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저 아까부터 조용히 있는 옆자리 승객을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난 25년간 쌓아온 성공이 갑자기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영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소연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이름표가 달린 서류 가방을 흘끗 보려 했지만 승무원이 지나가는 바람에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작은 흔들림이 있었고 그 충격이 영호의 가슴에도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영호는 소연과 몇 걸음 떨어진 채로 서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었습니다. 지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뒤섞이며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영호는 발걸음을 빨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소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나눈 짧은 대화 중 그녀의 이름을 명확히 듣지 못했고 회사 이름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영호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한국을 떠나기 전 친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부분 쓸모 없어졌겠지만 누군가는 그에게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나서 영호는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소, 맞아. 기억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지. 내가 번호 알려줄게.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태수와는 미국으로 떠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수화기 넘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영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수야, 나 영호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놀라움이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 박영호, 진짜 너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한국에 돌아왔다고 간략히 설명했고 태수는 즉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서울 도심의 작은 술집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태수는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눈가의 주름은 여전히 웃을 때마다 깊게 패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등을 두드리며 포옹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야? 내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소식이 없더라고. 영호는 스우음을 지었습니다. 소주잔을 비우고 나서야 그는 지난 25년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시절,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사업에서의 성공까지 태수는 말없이 듣다가 영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왜 갑자기 돌아온 거야? 영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찾으러 왔어. 정희와 소연이를 태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혜. 설렁탕 집 차렸다더라. 손님 많아. 강남 쪽에서 꽤 유명한 가게야? 영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 태수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무졌지?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이었어. 지금은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밀더니 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한 달 전에 신문에 난 기사야.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무역회사 사장 해외 계약 따내다라는 제목 아래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에 반쯤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매와 이마에서는 비행기에서 만난 여성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저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네, 이게 소연이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역회사 차려서 혼자 일궈냈어. 정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영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그 여성이 정말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만났어. 옆자리에 앉았었어. 그런데 그게 소연이인 줄 몰랐어.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심각한 얼굴로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야, 들어봐.
성급히 다가가면 다 도망가. 천천히 틈을 봐야 해. 2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야.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소연이가 받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정희의 반응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나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안심한 듯 웃으며 또 한 잔의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선은 정보를 더 모으자. 소연이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거래처도 확인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리 액자 속에는 어린 소연이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희가 서 있고 영호 자신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매만지다가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며 눈물 흔적처럼 퍼져갔습니다. 영호는 이제 어떻게 해야 싶었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태수를 통해 소연의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거래처를 파악하고 그녀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연의 일상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2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되찾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서울의 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영호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태수와 함께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수가 알려준 설렁탕집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에 들어서자 정인의 설렁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호는 걸음을 멈추고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영호는 식당 앞에서 서성이며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뭐라고 말하지? 정희가 날 알아볼까? 영호의 손은 문손잡이를 향해 뻗었다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식당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정희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손님이 뭔가를 물었을 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소금통을 건넸습니다. 소금은 여기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영호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영호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갑자기 25년 전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울면서도 고개를 꼿이 들고 그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 영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수는 그의 망설임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뭐해? 들어가지 않고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또 나만 말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겠지? 태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해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듣는 사람이 되어봐라. 내가 25년 동안 말해온 것처럼 그들도 25년 동안 할 말이 쌓였을 거야.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가 정혜 앞에 나타난다면 그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 균열을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와 태수는 소연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연의 일상 동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택시 기사 경험을 살려 서울의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보통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 근처 사무실에 먼저 들러 그 다음에는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오후에는 주로 세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거래처와의 식사가 많은 편이야.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 근처 중식당에서 단골 거래처를 만나더라고. 영호는 메모장에 꼼꼼히 필기하며 소연의 생활 패턴을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엿보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 볼까 해? 그런데 너무 뻔해 보이면 어떡하지?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내 차로 같은 길을 돌며 시간을 맞출 수 있어? 무모하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소연과 정희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영호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실제로 전달할 계획은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란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펜을 굴리던 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소연이 그에게 달려와 작은 손을 흔들며 외치던 목소리가 귀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그때 영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연의 그림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대충 잘했네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놓쳤던 수많은 작은 순간들, 소연의 첫 자전거하기 유치원 발표회, 일요일 아침 공원 나들이, 모두 일과 생계라는 이유로 놓쳐버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영호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구였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지만 몇 줄 쓰다가 또다시 찢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이나 편지를 시작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25년의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영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고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일로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연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그녀의 무역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영호는 이 선택이 앞으로의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접근법이 새로운 오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자신의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보다 그들의 감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영호는 소연에 관한 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수를 통해 알아본 소연의 회사 위치와 주요 거래처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녀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용기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용기,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틀 후 태수의 전화가 영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울 무역사업체 정기 모임에 영호를 초대하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이도 종종 나온다고 해 이 한마디에 영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을 마주하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매듭을 조이는 동안 25년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강남 호텔 연회장에 들어선 영호는 태수의 안내로 여러 무역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궈온 물류창 고통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진솔한 조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에 선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장이 무역으로 잘 나간다더라. 이름이 박소연 혹시 아세요? 영호의 내면이 요동쳤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는 고추 세워져 소연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흡수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계약 성공, 젊은 나이의 일군 회사,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모든 단어가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태수가 살짝 팔꿈치로 그를 찔렀습니다. 자연스럽게 굴어 너무 티내면 수상해.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화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소연의 회사가 다루는 품목, 주요 수출국, 최근 성과에 대한 정보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태수는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소연이 회사 물류 일정표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한 거니까 걱정 마. 다음 날 영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본사에 한국지사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일주일 만에 서울 외곽에 물류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창고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박소연 사장님의 회사 물건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챙기세요. 포장 상태도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드디어 소연 회사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 영호는 직접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후 2시 포장 불량 박스가 발견되었다는 급한 보고를 받고 그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보안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정장 차림의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사장님이시죠? 저는 이 창고를 운영하는 박영호입니다. 소연의 눈에 미묘한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났던 분이시네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신기해요. 대화 중 소연의 시선이 영호의 손등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오래 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이 흘렀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소연이 떠난 후 태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첫 만남 괜찮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딸의 속도에 맞춰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소연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이미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는 그 짧은 순간 오늘의 무게가 미리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하루 중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커피 향기가 아파트에 퍼지는 동안 소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푸른 화면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소연은 시차를 뛰어넘어 밤새 쌓인 해외 거래처 메일들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수입 단가표를 정리하고 환율을 체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으나 눈가의 미세한 주름은 누적된 피로를 증언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향한 소연을 직원들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맞았습니다. 9시 회의실 무역팀장이 우려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부산항 파업으로 다음 주 납기가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긴장된 시선을 교환하는 가운데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밤샘 작업을 제안하자 그녀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부터 챙깁시다. 무리한 초과 근무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요. 회의실에 잠시 놀라움이 감돌았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알려진 소연에게서 나온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머니 정희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오후 소연은 영어의 물류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포장 불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시 마주한 순간 미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손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와 굳은 살이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녁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영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난리금이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곧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소연은 냉장고에서 엄마가 싸준 설렁탕을 꺼내 데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적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나 시험을 망쳤을 때,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엄마는 항상 이 국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와 엄마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소연의 눈빛에는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엄마와의 전화통화 후 소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반바람이 아버지라는 공백을 머릿속에 불러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서 초등학교 3학년 가족 소개하기 숙제를 꺼냈습니다. 어린 그녀의 서툰 글씨로 쓰인 아빠는 다음 문장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소연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사장이다. 지치지 말자. 그것은 매일의 의식처럼 그녀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오늘도 영호의 창고를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미묘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관 사무소에서 영호는 소연 회사의 수출 서류를 검토하며 원산지 증명서의 날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즉시 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선제적으로 보완 요청서를 제출했고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여전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했습니다. 소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이미 모든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꼼꼼함과 성견지명에 감탄했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작은 성이지만 제가 직접 싸온 김치찌개와 공기밥이에요. 영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딸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첫 입을 떠먹은 순간 김치 맛에서 25년 전 정희의 손맛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인가요? 네,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소연의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 정희와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졌고 식사를 마칠 무렵엔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장 답사에서 영호는 추운 날씨에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작업자들이 고마워했고 소연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건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소연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게 기본이에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하죠. 영호는 소연이 자신의 가치관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둘 다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지만 서둘러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포장 규격 변경 요청에 소연은 초조해졌고 영호는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장갑을 끼고 직접 포장 상자를 재단했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능숙한 그의 손길에 소연은 감탄했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상자가 완성되자 둘은 피로와 성취감이 담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갑작스러운 비로 하역장 바닥이 미끄러워졌을 때 영호는 이미 준비해둔 모래주머니로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선제적 대응과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소연은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작업 후 둘이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잠 좀 주무세요. 매번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전보다는요. 젊었을 때는 잠이 거의 사치였죠. 소연의 시선이 영호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화상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살다 보면 다 생기죠. 이런 흉터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묘한 끌림과 신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말할 때를 기다려라. 본인이 먼저 물을 때까지 영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타 들어가도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5년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고 그는 이제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끊어진 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오전 소연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두툼한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영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모서리와 표면의 세월 흔적이 묵직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지갑을 들고 문으로 향하는 순간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고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영호 사장님 것인가? 소연이 카드와 명함을 모으다 멈칫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집어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 정희와 3살 무렵의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의도적으로 접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의 어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여기?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가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갑을 두고 간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영호의 시선이 소연의 손에 들린 사진으로 향했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기이하게도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면의 동요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그녀는 테이블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을 준비했더니 순간에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소연은 의자를 꽉 잡고 숨을 고르며 직감적으로 알고 있던 진실을 그의 입에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인가요? 세 글자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을 그는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가 두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정지된 듯했고 외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그리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25년간 품어온 상처의 표현이었습니다. 영호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변명이 그 세월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입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급히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 영호의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것이니 가져가세요. 내 마음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영호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사진은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소연이 그를 아버지가 아닌 당신이라 부른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라 불린 자격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우가 떠난 후 소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의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첫 만남부터 회사를 돕기 위한 그의 모든 행동들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관계의 축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딸로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정희의 설렁탕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정희는 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앞에 서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불안감을 삼키며 딸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간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서서히 식어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났어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정희의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졌습니다. 소연은 영화의 만남부터 지갑에서 발견한 사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인정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정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녀의 얼굴에는 25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열이 나서 밤새울 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 집에 돌아왔을 때, 대학 입시에 떨어져 좌절했을 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니?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침묵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의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악몽을 꾸고 엄마 방으로 달려갔던 그때처럼 다음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를 돕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회사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젯밤에 영어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엄마 식당에서 만나요. 오전 10시 그녀는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감적으로 세 사람이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오전 9시 50분 영호는 설렁탕 집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몇 분간 서성이다가 결국 꽃다발을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떤 선물도 25년의 부재를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몇몇 있었고 정희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정희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깨가 조금 더 구부정해졌을 뿐 그리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을 뿐 영호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식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둘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만이 영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닫고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드실 거면 앉으세요. 아니면 가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영호는 굳어진 표정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겁인지 그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그에게 가장 따뜻한 집밥이었던 설렁탕 냄새가 오늘은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식당에 들어온 것은 10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우와 정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거운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소연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메모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연다운 실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녀의 사업 스타일이 개인적인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년이면 할 이야기가 많겠죠? 소연의 목소리는 담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어쩌면 딸을 위한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남겠다고 한 날 공항에서 이미 죽었다. 정희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아온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땐 무서웠다. 비겁했다. 영호의 고백은 간결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나는 내 손으로 우리 딸을 키웠다.
학비를 벌기 위해 세계의 일을 뛰었고 아플 때도 쉬지 못했다. 당신이 고생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정희의 목소리가 살짝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손가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친 손, 굽은 손가락.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당신 말대로예요. 제가 없는 동안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정희의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연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의 관계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 조각이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요. 대화가 이어지려던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감정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방해가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소처럼 냄비를 휘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보여준 진심 어린 후회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회사에서 영화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어제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소연은 우연히 참고 작업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분 편만 드는 것 같아요. 요즘 그 회사 물건만 특별 취급하잖아요.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작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과 사는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작업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는 걸까요? 소연은 차가운 물을 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영호는 정희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소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그 쉽지 않았습니다. 셋 모두 각자의 마음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자물쇠에는 25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정희의 자물쇠에는 배신과 상처 그리고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자물쇠에는 혼란과 함께 온전한 가족에 대한 오래된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물쇠를 굳게 쥐고 있었고 누구도 먼저 그것을 열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처럼 세 사람 사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호는 소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으로 줄였고 업무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소연은 그의
전화가 와도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영어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정희는 식당 영업시간을 연장했고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 홀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은 언제나 도피처였습니다. 몸이 고단해지면 마음의 소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세 사람 모두 서로를 피하면서도 서로를 생각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의 사무실, 그녀의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바이어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즉시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인 캘리포니아의 수입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들은 납기 지원 우려를 핑계로 계약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생산이 끝난 제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은 회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약속된 납기를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전화기 너머 바이어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소연은 비서에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녀는 항상 강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법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이 팀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바이어를 찾는 것은 시간이 부족했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4되었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입시다. 소연의 말에 팀원들이 하나 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사무실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는 가운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편 영호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소연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태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연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한 목소리는 딸에게 달려가 도움을 주라고 재촉했고 다른 목소리는 경계했습니다. 지금 가면 또 상처 줄 거야. 그녀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영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별빛 한 점이 유독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낡은 전구가 그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의 주름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영우는 지갑을 꺼내 소중히 간직해온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연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정희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 그 시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잃는 건가? 영어의 속삭임은 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반영하듯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우가 문을 열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식 들었어. 소연이 회사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더라.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테이블로 태수를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나눴습니다.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용기 내라. 이번엔 도망가지 마라. 태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영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면 그녀는 더 혼란스러워할 거야. 아직은 태수는 영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어?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녀에게 필요할 때 곁에 있어야지. 25년 전처럼 또 물러서면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몰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태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의 회사로 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그게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태수가 떠난 후 영호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그는 소연에게 갈 것입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관계, 물류 시스템, 법적 대응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돕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소연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뻣뻣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금 그에게 연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정희의 설렁탕집.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희는 홀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소연이 걱정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문득 자신이 영에게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단단했고 25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밤을 보냈습니다. 영호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고 소연은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정희는 작은 원룸에서 딸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방을 채운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려 퍼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은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주가 아닌 오래된 보리막 권리를 들고 왔습니다. 밀키한 흰색 액체가 담긴 병을 보며 영호는 쓰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들이 즐겨 마시던 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호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영호는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하얀 액체가 작은 잔을 채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태수와 마주 앉아 첫 잔을 비운 후 영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정희가 울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들었어. 난 못 들었지? 영호의 눈에는 25년 전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출국장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정희의 뒷모습, 작은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서던 그 순간 정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잔을 돌리며 그때의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영호의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입가에는 아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게 내 벌이었고 지금도 벌을 살고 있는 거다. 태수의 말에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25년간의 성공도 부와 명예도 그가 잃어버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 표면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릇하려 하지 마라. 먼저 사람으로 서라. 듣고 기다려라. 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깊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항상 주도적이었습니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듣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후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각자의 인생에서 마주했던 고난과 성취까지 창밖에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영의 마음속에 서서히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방향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태수가 떠난 후 영호는 짧게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정의와 어린 소연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이른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물기가 남아있었고 길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정희의 설렁탕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는 거리 건너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식당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었습니다. 5시 30분 식당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물기를 닫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루를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단정한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깨가 조금 굽었고 머리카락에 하얀 빛이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영호는 속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혼자서 가정을 지키고 소연을 키워낸 정의의 힘과 의지에 대한 경애였습니다. 영호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녀에게 다가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소연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돌려 소연의 회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소연은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결산표와 대응책을 검토하다 결국 피로에 지쳐 잠든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걷는 꿈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소연은 눈을 뜨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얼굴을 씻고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꿈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식당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희는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설렁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연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국물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큰 국자를 잡은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냄비 위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하얀 김 속에서 정희는 지난 세월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린 소연을 업을 다니던 날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김 속에서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영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혼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세월 동안 그들을 생각했는지 그런 궁금증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을 곧 밀어냈습니다. 그녀에게 영호는 여전히 상처였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소연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건물 로비에는 이미 몇몇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의 말이 그의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노릇하려 하지 마라. 먼저 사람으로 서라. 그것은 그가 25년 동안 놓치고 있던 핵심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도움으로 시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관계, 물류 시스템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을 영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내린 최종 결심이었습니다. 아침 7시 소연의 사무실에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소연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형 선적이 코앞에 있는데 항만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관에서는 까다롭게 굴며 보안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항만 일정이 변경되어 우리 물건이 최소 이틀은 발이 묶일 것 같고 세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포장 명세서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팀원들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연은 바이어와의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를 계속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영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 입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될까요? 소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계속되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영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항만 일정표와 세관 절차에 관한 상세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제가 물류와 통관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야간 통관 대기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차량 동선을 조정하고 세관 담당자와 협의해 누락 위험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 섞인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영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잠시 말없이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버틴 세월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번만 같이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가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다치기는 하지 마세요. 무리한 계획은 원하지 않아요. 소연의 말에 영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력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25년 만의 기회였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미국 시절 알게 된 항만 관계자들, 물류회사 임원들, 세관 담당자들. 그는 수십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정했습니다. 야간 통관 대기줄 상황을 확인하고 최적의 차량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참고팀에게는 임시 포장 라인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장시간 작업에 대비해 작업자들을 위한 따뜻한 주과 생강차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3시 소연의 사무실에 세관 담당자가 방문했습니다. 영호는 그와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누락 위험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호의 노련한 처리 방식,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회사를 위해 보여주는 열정에 그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연은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신 거예요?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 처음에는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창고일 배송 모든 과정을 직접 겪었지? 소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어땠는지 밤 10시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항만에 도착한 트럭들이 줄을 서고 작업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비옷을 입고 현장을 감독했고 영호는 세관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움직였지만 마치 오랜 팀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한 작업자가 넘어질 뻔했을 때 영우가 재빨리 달려가 그의 어깨를 받쳐 주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사업가들 중에 이렇게 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미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영어의 따뜻한 말에
작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어. 급히 엔지니어를 부르려 했지만이 시간에 누구를 부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영호는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한번 볼게. 미국에서 이런 기계를 많이 다뤄봤어. 그는 도구 상자를 가져와 직접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노련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도왔습니다. 15분 후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새벽 3시 정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보안 검색들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소연이 다가가 보니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보험통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정희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새 일한다고 들었잖아. 설렁탕 좀 끓여왔어. 소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꼭 나타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따뜻한 설렁탕을 나눠주던 중 정희와 영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설렁탕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호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른 작업자들에게 설렁탕을 나눠주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마침내 선박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눈이 크레인을 따라 움직였고 컨테이너가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 내려앉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시의 선적이 완료된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소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영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딸로서가 아닌 한 사업가로서의 존중과 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정한 접촉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시작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정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항구 전체를 비추는 가운데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컨테이너의 성공적인 선적에 모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남은 3개의 컨테이너가 차질 없이 선적을 마쳐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현장 사무실에서 각 부서장들과 남은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고 영호는 세관 담당자들과 항만 관계자들을 오가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두 번째 컨테이너가 순조롭게 선적을 마쳤습니다. 오후 1시 세 번째 컨테이너도 문제없이 선박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컨테이너가 검수대로 향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검수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였고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별 검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작기로 상자 2개를 개봉하겠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영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어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수원이 지정한 두 상자가 포장 라인에서 분리되어 검수대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검수원은 꼼꼼히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고 오직 검수원의 펜이 클립보드에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표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검수원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두 상자의 제품 라벨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사이에 문자 하나가 잘못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오류였지만 규정상 모든 박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앙과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박스를 다시 열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대로라면 선적 일정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실망과 좌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과 판단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눈을 뜨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주세요. 각자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소연은 빠르게 팀을 분업시켰습니다. 현장팀은 새표기 스티커를 재인쇄하고 재부착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사무팀은 수정사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영우와 그의 팀은 트럭 대기 시간을 조정하고 항만 슬롯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혼란의 여지가 없었고 모두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소연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그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고 곧바로 자신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영호는 항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마지막 선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은이 모든 상황을 현장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취사도구를 가져와 즉석에서 국물을 데우고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국물과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입에 뭔가 들어가야 힘이 나요. 잠시 쉬었다 가세요. 정의의 따뜻한 배려에 작업자들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현장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영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정의의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금을 진정시키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표기 스티커가 붙은 박스들이 하나 둘 검수대로 이동했습니다. 검수원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수정된 서류와 스티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박스가 검수대를 통과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검수원을 향했습니다. 그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현장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선적 진행하세요. 검수원의 말에 작업자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실려 선박으로 향했고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컨테이너가 제자리에 안착하는 순간 마치 하늘이 축하라도 하듯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소연은 젖은 머리를 넘기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은 이렇게 멋진 딸을 보는 기쁨에서, 미안함은 그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비에 섞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를 시작하고 흩어질 때 영호는 조용히 구석에 마련된 임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옷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보통을 들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물 드실래요? 그 짧은 질문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휴게실로 향했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정희와 영우가 접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하늘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도 지켰고 우리도 지켜야겠죠? 가족이니까. 그 말에 영화 정희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화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이루어낸 성취감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구름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방울이 마지막으로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땀에 젖은 옷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풀렸고 그 과정에서 25년간의 단절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오늘 그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말입니다. 한낮의 설렁탕집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스하게 머무릅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방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옵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한켠의 테이블에 영, 정희, 소연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정희가 작은 종지를 들며 조용히 말합니다. 소금은 조금만, 후추는 내가. 소연은 국자를 들어 뜨거운 설렁탕을 떠서 부모님의 그릇에 정성스럽게 나누어 줍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가족 식사의 따스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입안에 스며들며이었던 시간을 천천히 데워주기 시작합니다. 걸린 작은 종이 새 손님의 입장을 알리며 맑게 올립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치며 그 안에는 모든 말을 대신하는 이해가 깃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